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차의 세계라는 이 자료, 이걸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차 한 잔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차나무 기본 정보부터 시작해서 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눈이 막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그 제조법이랑 또 세계사를 뒤흔든 차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받아보고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게 뭐랄까, 진짜 차 한 잔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역사랑 문화를 쭉 훑어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같은 식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맛과 향이 나올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이 나라마다 문화랑 어떻게 이렇게 딱 엮여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도 같았습니다.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자료의 핵심만 딱 뽑아서 차에 대한 그 기본적인 궁금증들 있잖아요. 그걸 좀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또 왜 세상에 이렇게 차 종류가 많은 건지 그 비밀도 한번 파헤쳐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차가 어떻게 그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등장했는지, 그 뒤이야기들. 정말 흥미진진하거든요. 그것까지 좀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향긋한 차의 세계로 한번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가 흔히 차라고 부르는 거요. 정확히 뭘까요? 네, 이 자료 보니까요. 차는 오직 차나무, 학명으로는 캐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하죠. 이 특정 식물의 잎을 가공해서 만든 음료, 이것만을 의미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닌 그 동백꽃나무랑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뭐 보리차나 옥수수차, 이런 건 엄밀히 말하면 차가 아닌 거네요. 대용차인 셈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맞는 표현이죠. 이 차나무는 크게 보면요. 키가 작은 떨기나무 형태, 이걸 소엽종이라고 하고요. 또 키가 큰 나무 형태, 대엽종 이렇게 나뉘거든요. 주로 이제 기후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분포해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좀 온화한, 아니 추운 지역에서는 추위에 강한 소엽종이 자라고요. 인도나 중국 남부처럼 좀 더운 곳에서는 대엽종이 주로 자랍니다. 물론 뭐 농장에서는 수확하기 편하게 키를 낮게 관리하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이 차나무 한 종류에서 그 수많은 차가 나온다는 게요. 그럼 그 원산지는 어딘가요? 현재 정설은 중국 윈난성, 그 남서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오래된 야생차 나무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또 유전학적으로 봐도 여기서 시작해서 동쪽,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쪽하고요. 또 서남쪽, 인도 아쌈 지역 이쪽으로 퍼져나가면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품종으로 분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차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종교하고 무역, 이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불교 승려들이나 교역 상인들을 통해서 아시아 각 지역으로 전파가 됐죠. 한국 같은 경우는요,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신라 흥덕왕 때 김대렴이라는 분이 당나라에서 차 씨앗을 가져오셨다고 해요. 그걸 이제 지리산 자락, 지금의 하동 쌍계사 부근이죠. 거기에 심은 것이 공식적인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이 처음 접했고 17세기에 들어서야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본격적으로 유통을 시켰다고요? 아, 그래서 혹시 차를 부르는 이름이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이것 때문인가요?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딱 맞추셨네요. 중국 광동 지역 방언인 차. 이게 주로 육로를 통해서 아시아 내륙이나 러시아 쪽으로 퍼지면서 비슷한 발음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반면에 푸젠성 샤먼 지역 방언인 태. 이건 네덜란드 상인들이 배로 실어 나르면서 유럽이나 미주 지역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티 계열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유래만 봐도 차가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그 경로가 어느 정도 보이는 셈입니다. 이야, 재밌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아니, 어떻게 같은 차나무 잎에서 백차, 녹차, 우롱차, 홍차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차들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비법이 뭔가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산화예요. 우리가 흔히 발효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김치나 된장처럼 미생물이 작용하는 그런 발효하고는 좀 달라요. 찻잎 속에 있는 자체 효소가 공기랑 만나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과 깎아두면 색깔 변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죠. 이 산화 과정을 얼마나 진행시키느냐, 그리고 언제 멈추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 종류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산화 정도에 따라서 차를 분류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산화를 거의 시키지 않으면 한 0에서 20% 정도? 그러면 신선한 맛의 녹차나 백차가 되는 거고요. 중간 정도로 한 20에서 70% 정도 진행시키면 꽃향기나 과일향이 아주 풍부한 청차, 다른 말로 우롱차라고 하죠. 그게 됩니다. 그리고 80% 이상 거의 최대한 산화시키면 우리가 잘 아는 홍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산화를 멈췄다가 나중에 미생물의 힘을 빌려서 숙성시키는 흑차라는 것도 있어요. 보이차가 대표적이죠.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6대 다류 분류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와, 그 산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기술 같은 게 있겠네요. 아까 자료 보니까 뭐 살청, 유념, 위조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 용어들이 바로 차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공정들의 이름입니다. 우선 위조, 시들리기는요. 찻잎의 수분을 좀 날려서 잎을 부드럽게 만들고 또 향을 깨우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살청인데 이건 열을 가해서 산화 효소의 활동을 그냥 강제로 딱 멈추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차 종류가 확 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 녹차는 찻잎을 따자마자 바로 살청을 해버려요. 산화를 막는 거죠. 아, 그럼 반대로 홍차는 살청을 안 하고 계속 산화를 시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홍차는 오히려 유념, 비비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찻잎 세포벽을 일부러 좀 파괴해요. 그래야 산화가 더 잘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촉진시킨 다음에 충분히 산화시키고 나서 건조해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청차, 우롱차는 이게 좀 더 복잡한데요. 위조랑 유념 사이에 요청, 흔들기라는 아주 독특한 과정이 있어요. 찻잎을 일부러 막 흔들어서 서로 부딪히게 해요. 그래서 잎 가장자리에 상처를 내고 그 부분만 산화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녹차의 신선함이랑 홍차의 어떤 무게감 있는 특징, 이걸 모두 가진 복합적인 향미가 나는 겁니다. 와, 진짜 정교한데요, 그 조절이. 그럼 이제 6가지 주요 차들 하나씩 좀 만나볼까요? 가장 가공을 덜한 차부터 시작해보죠. 백차는 어떤 차인가요? 네, 백차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그 솜털에 보송보송한 아주 어린 싹을 주로 써요. 그리고 살청, 그러니까 덮거나 찌는 과정, 또 유념, 비비는 과정 없이 거의 그냥 시들려서 말리기만 한 차입니다. 그래서 맛이 아주 섬세하고요. 부드러운 꽃향기 같은 거랑 단맛이 특징이죠. 가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찻잎 본연의 성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싹만 쓴 백호은침,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다음은 우리한테 제일 친숙한 녹차. 이건 산화를 막는 게 핵심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따자마자 바로 살청을 해서 그 풋풋함, 신선함을 그대로 살린 차죠. 살청 방식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증기로 쪄서 만드는 증제차는 주로 일본에서 만들고요. 솥에서 덮어서 만드는 덮금차, 이걸 부초차라고도 하는데 이건 중국하고 한국에서 주로 만듭니다. 아무래도 덮금차가 조금 더 구수한 맛이 나죠. 일본의 그 말차도 녹차의 일종인 거죠? 가루 형체로 되어 있던데요? 네, 맞아요. 말차는 좀 특별한데요. 그늘에서 재배한 찻잎, 이걸 차광 재배라고 하거든요. 이 찻잎을 증기로 찐 다음에 잎맥 같은 걸 제거하고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들어요. 차광 재배를 하면 쓴맛 성분인 카테킨은 줄어들고 감칠맛 성분인 아미노산하고 엽록소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더 진하고 맛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교크로 같은 고급 센차도 이런 차광 재배를 하고요. 녹차랑 비슷한데 민황이라는 좀 특별한 과정이 추가되는 황차라는 것도 있네요. 네, 황차는 기본적으로 녹차처럼 만들다가요, 살청 후에 젖은 상태로 이걸 쌓아둬요. 그래서 아주 약하게 후발효, 이걸 민황이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거치는 점이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떫은 맛이 좀 줄어들고 약간 독특한 풍미가 생기는데 사실 지금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처럼 보기 힘든 차가 됐죠. 자, 다음은 청차, 다른 말로 우롱차, 녹차랑 홍차의 중간 단계라고 하셨고 요청이 핵심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찻잎을 이렇게 흔들어서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걸로 산화를 조절하는 요청 과정 덕분에 산화 정도가 한 20%에서 70%까지 아주 스펙트럼이 넓어요. 산화도가 낮으면 신선한 꽃향기 같은 게 나고요. 높으면 잘 익은 과일 향이나 좀 더 농후한 풍미가 나죠.
대만의 포종차나 중국의 철과름, 대홍포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정말 그 종류랑 맛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탐구하는 재미가 있는 그런 차입니다. 이제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다는 홍차 차례네요. 이건 완전히 산화시킨 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찻잎을 먼저 시들리고 위조, 그다음 잘 비벼서 유념, 세포벽을 파괴하고 충분히 산화시킨 후에 건조해서 만듭니다. 이 산화 과정에서 찻잎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데아플라빈, 이게 붉은색이랑 상큼한 맛을 내거든요. 그리고 데아루비긴, 이건 짙은 갈색이랑 바디감을 주고요. 이런 성분들로 변하면서 홍차 특유의 색과 맛, 향이 완성되는 거죠. 중국 홍차도 종류가 꽤 다양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소나무 연기로 훈연해서 아주 독특한 향을 입힌 랍상소우총이라는 게 있고요. 또 섬세한 가공으로 유명한 기문 홍차. 이건 세계 3대 홍차 중 하나로 꼽히죠. 그리고 운남성의 전홍 같은 것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홍차입니다. 인도나 스리랑카 홍차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인도의 다절링은 홍차의 샴페인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섬세한 머스켓 향이 특징이고요. 아삼은 좀 더 진하고 강한 맛이 특징이죠. 스리랑카의 실론티도 아주 유명하고요. 이런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 그러니까 잎 형태를 살리는 오소독스 방식 외에도요. 찻잎을 아주 잘게 부수는 CTC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티백용 차를 대량 생산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 맞다. 홍차 등급. 이거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가 힘들던데요. FOP, BOP 뭐 이런 거요. 좀 간단하게 이해할 방법 없을까요? 하하, 그렇죠. 사실 일반 소비자가 그 등급, FOP, BOP 등을 막 다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등급이라는 게 주로 찻잎의 크기, 그러니까 잎이 온전한지 홀리프, 아니면 부서졌는지 브로큰, 그리고 어린 싹, 팁이라고 하죠.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어린 싹이 많고 잎이 온전할수록 고급으로 치긴 하는데 또 브로큰 타입이 더 진하게 우러나니까 티백이나 밀크티에는 오히려 더 적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급 자체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산지나 브랜드를 찾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명쾌하네요. 마지막 주자 흑차입니다. 보이차가 대표적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미생물 발효라고 하셨어요. 그게 다르군요. 네, 흑차는 좀 달라요. 녹차처럼 만든 찻잎, 이걸 쇠청 녹차라고 하는데 이걸 일단 쌓아두고 습도랑 온도를 잘 조절해줘요. 그러면 미생물, 주로 곰팡이 같은 것들이 번식하면서 발효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후발효차라고 부릅니다. 보이차가 가장 유명하죠. 이건 자연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숙성시킨 생차가 있고요. 또 인공적으로 습하고 더운 환경을 만들어서 한 45일에서 60일 그 정도 만에 발효를 확 촉진시킨 숙차도 있어요. 보통 생차는 오래 묵힐수록 맛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숙차는 이미 숙성으로 만든 거라 그런 변화는 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특유의 흙냄새 같은 향이랑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죠. 와, 진짜 들어볼수록 신기하네요. 같은 식물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다양한 세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차들이 각 나라의 문화랑 역사 속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좀 살펴볼까요? 역시 원산지인 중국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중국에서는 시대별로 차를 즐기는 방식이 정말 크게 변했어요. 당나라 때는 찻잎을 쪄서 덩어리, 이걸 병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떼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소금이나 다른 향신료 같은 걸 넣어서 끓여 마셨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역품이기도 했죠. 그러다 송나라 때는 가루차를 뜨거운 물에 넣고 차선이라는 대나무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로 막 격하게 저어서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마시는 점차 방식이 유행했어요. 이게 나중에 일본 다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잎차를 그냥 우려 마시는 방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건 명나라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찻잎을 덮거나 찌는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잎 자체를 차주전자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 마시는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청나라 때는 용정차, 병라춘 같이 지금도 유명한 그런 차들이 막 등장하기도 했지만 좀 안타깝게도 아편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에게 차 시장의 주도권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한국 차 문화는 신라 때 시작돼서 고려 때 정말 꽃을 피웠는데 조선 시대에는 좀 쇠퇴했다고 자료에 나오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신라 때는 불교가 들어오면서 차 문화가 함께 정착했고요. 고려 시대에는 왕실에서 즐기는 다례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차를 마실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을 겪고 또 차를 곡물로 바치는 부담이 너무 과도해지면서 차 생산 자체가 위축됐어요. 그래서 차 문화도 점차 쇠퇴하게 됐죠.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 숭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물을 이용한 대용차들이 발달하게 된 거고요. 물론 뭐 근래에 들어서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다도라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죠. 네, 8세기에 승려들을 통해서 차가 전래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발달한 건 12세기의 송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점차 방식이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처음에는 사찰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점차 귀족이나 무사계급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어떤 예술이자 정신수양의 경지로 끌어올린 다도가 탄생하게 된 거죠. 주로 가루차인 말차를 사용하고요. 물론 뭐 입차를 우려 마시는 센차도라는 흐름도 함께 발전했습니다. 자, 그럼 인도와 스리랑카, 여기는 원래 차 생산지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홍차 생산국이 된 건가요? 이게 또 재밌던데요? 네, 여기에는 영국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19세기 초반에요. 영국은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느라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어요. 은이 계속 중국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이걸 메우려고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아편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 과정에서 영국은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체적인 차 공급처를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인도에서 차나무를 키우기 시작했군요. 네, 마침 인도 아쌈 지역에서 자생하는 차나무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차나무만 있다고 차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그 복잡한 차 제조 기술을 몰랐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차 스파이 로버트 포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식물학자였는데 중국인으로 변장을 하고 목숨을 걸고 중국의 주요 차 생산지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막 재배법부터 시작해서 잎 따는 법, 덕는 법, 건조하는 법, 운송하는 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알아내고요. 심지어 좋은 차 씨앗이랑 묘목, 그리고 숙련된 중국 기술자들까지 몰래 빼내서 인도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상당히 영화 같은데요, 그 이야기는. 그의 그 스파이 활동 덕분에 인도의 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덕분에 인도 아쌈이나 다질링 같은 곳에 대규모 차 농장이 건설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스리랑카, 당시에는 실론이라고 불렸죠. 거기서도 1860년대에 커피 농장이 병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영국인들이 그 자리에 차를 심기 시작해서 또 큰 성공을 거둡니다. 이렇게 되면서 영국은 드디어 안정적인 홍차 공급망을 갖추게 된 거죠. 우리가 아는 립톤 같은 홍차 브랜드도 바로 이 시기에 등장했고요. 와, 듣고 보니 아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도 결국 차 무역 때문이었고 또 인도 차 산업의 시작은 중국의 기술을 훔쳐온 결과였다니 차 한 잔에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겨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호 음료가 아닌 거죠. 차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이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국제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으며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 스파이 활동의 대상이 될 만큼 아주 귀중한 경제적 가치를 지녔던 상품이었던 겁니다. 네, 오늘 차의 세계 이 자료를 통해서요. 차나무라는 한 식물에서 시작된 그 놀라운 다양성, 그리고 그 비밀을 푸는 열쇠였던 산화 과정, 또 각국의 문화와 얽히고 설킨 흥미로운 역사까지 정말 깊이 있게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차무역이 아편 전쟁의 도화선이 되고 또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인도 같은 나라의 차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다시 들어도 참 인상 깊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당신이 차를 마실 때 그냥 음료수 한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이런 흥미로운 역사를 함께 떠올리면서 조금 더 풍부한 경험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전 세계의 다양한 차를 너무나 쉽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잔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알고 나니까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차 문화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자리하게 될까요? 혹은 당신에게 차 한 잔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여정, 더 딥다이브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